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올해 이슈는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오픈 퀘스천으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채팅창에 뭐 의견을 뭐 올려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다라고 하고요. 마술사야님 깜짝 등장하셨습니다. 올해 이슈는 인플레이션 꼽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이희님께서 비슷한 맥락이죠. 공급 체인으로 발생한 병목 현상이다 라고 했는데, 병목 현상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돈이 많이 푸는 거랑 병목 현상, 공급 체인 병목 현상에서 생긴 인플레이션 이슈가 아주 올해 어느 순간 핫했던 것 같은데, 참 재밌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뭐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돈을 많이 푼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건 아니다. 과거에 돈이 많이 풀곤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나오던 케이스를 역추적을 해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거냐면, 전쟁 같은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돈을 많이 찍어내잖아요. 유동성이 풍부해지긴 하는데 전후 복구도 하고 이러니까, 그럴 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상황의 특징은 공급 생산 시설이 많이 파괴되어서 공급이 줄어들 때 나타난다.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줄어들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유동성이 높아지는 게 꼭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건 아니다라는 식의 분석을 옛날에 그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참 지나니까 나온 이야기가, 전쟁으로 해서 생산 기반이 파괴된 건 아닌데 물류 채널에 병목이 생기고 이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실제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럼 이대로면 인플레이션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니라달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란 이야기가 파월이 한사 할 때도 이미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이거 오래 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좀 관심을 가지고 기울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딱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매크로가 도움이 될 때가 딱 이런 것 같아요. 매크로가 뭐가 간다, 매크로 분석이 내년 고점은 코스피 고점 얼마냐, 이게 매크로 분석이 아니라 어떤 때 요렇게 해왔더라, 인플레이션은 주로 어느 상황이 발생하더라, 그 다음에 고점이 버블이 터질 때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터지더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시장을 참여하는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 괜찮았던 것 같다. 아무튼 요새 그게 이슈인 것 같아요. 갈바나이즈님께서 저는 금리인 것 같습니다가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랑 금리는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매크로 업데이트 세미나를 할 때, 주로 오프라인에서 하죠. 할 때 항상 아울림 모시고, 금리 전문가니까 모셔가지고 금리 동향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금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면 다 답변을 주시고 하거든요. 기회가 되면 한번 내년에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공급 체인에서 발생한 병목 현상, 그 다음에 금리, 이런 것들이 지금 각게 얽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마 지금 보면 내년까지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죠? 올해 4분기 막 들어가는 10월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가고 하면서 병목 현상이 막 해결되고, 동남아도 락다운 해제되고 이러면서 동남아 쪽도 하면서 이제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미크론 퍼지면서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잘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 유리 절대 안 깨집니다. 이 유리 뭐라고요?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이 유리 절대 안 깨집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제 이희님께서 해주셨는데, 연이은 대형 IPO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국내로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올해의 가장 큰 이슈는 그 물적 분할 후 재상장하는 이런 대형 IPO 이슈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문제이고 어떤 게 핵심인지 제가 딱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 후 재상장하는 그 대형 IPO에서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지금 이 이슈가 합법적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편취하는 가장 최신 유행한 트렌디한 핫한 방법이에요. 그 대주주가 이익 편취하는 방법이, 과거에 보면 그 트렌드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일감 몰아주기를 했어요. 일감 몰아주기를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오뚜기랑 오뚜기 라면 합병했나요? 합병 안 했나요? 그 회사를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 벗어나진 않지만 보통은 이제 비상장 회사를 두면서 자기 자녀에게 비상장 회사를 두고 키우는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잖아요. 그게 한때 유행이었고 그게 재미를 쏠쏠하게 봤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정이나 이런 데서 규제를 가하니까 요새는 잘 못하고, 지분도 20% 이하로 하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규정을 만드니까 그게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대놓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안 들키는 몰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요새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때는 일감 몰아주기가 엄청 유행했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그거가 막히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수법이 뭐가 있었냐면 그 회사의 지분 같은 걸 붙였다 뗐다 하면서 그거를 상속으로 활용해요. 그래서 이게 뭐 자회사가 지주회사로 바뀌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한때 유행해. 이거는 뭐 잘만 하면 한 방에 자녀에게 회사를 통째로 증여상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경우는 하림이나 시디즈, 하림이나 시디즈가 요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상속 문제를 2세에게 상속하는 걸 깔끔하게 해결했잖아요. 이제 요런 거는 사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너무 큰 회사는 이 방법을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좀 제한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좀 주변에 금융에 있는 사람들이 좀 똑똑해져가지고 이런 방법을 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도 제한적이었고 요새 사람들이 이제 이런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져서 좀 쓰기가 좀 어려워졌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대주주가 소액주주 이익을 편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물적 분할 후 재상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10여 분 내외로 정리한 게 있거든요. 기회 되시면 한번 멤버십 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대주주 지분이나 지배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중의 자금을 수조 수십조를 빨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개꿀이에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넘어가고 코스피 시장 자체는 계속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특정인이고 피해는 전체에 미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방법인데 일감 몰아주기에서 못하게 하니까 뭐 이렇게 지분 뗐다 붙였다 하면서 뭐 지분 수합하고 옛날에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SK텔레콤도 또 예약된 컨텐츠에 보면 이야기가 또 나와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라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분을 수합하네, 물적 분할을 하네, 합병을 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지분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식 방법을 썼는데 그것도 이제 요새 잘 안 되니까 요새는 물적 분할 후 상장. 뭐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약간 걔네들이 자기들이 해결사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이거 하지 마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해줘요. 뭐 하지 마. 이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를 만들어서 그걸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국회가 나서서 뭘 일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주주가 합법적 이익을 편취하는 방법이 계속 바뀌어 나가잖아요. 유행에 따라서. 그러면 걔네들은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는데 그때 뒤늦게 국회에서 법으로 이거 하지 마 이러면서 규제책을 만들면 그걸 피하는 방법을 또 개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결국 다른 빈틈을 계속 찾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상법 382조 3항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법을 만들 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편취를 하니까 그거 하지 마. 그걸 못 하겠더니 뭐 다른 방법으로 편취를 하니까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얘네들 재미 볼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나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사익 편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보편적인 법률 원칙을 이렇게 딱 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광범위한 원칙을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주고 그걸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여부는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걔네들은 법 규정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약간 올드한 스타일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이야기하는 게 그 상법 382조 3항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익 편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면 대부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 의결을 안 받고 대표이사가 뭐 CEO가 막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거가 막 걸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이슈나 이런 것들은 이사회 회부를 해서 이사회가 승인을 해주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이사회가 대주주를 위해서 일하고 소액주주를 무시해도 괜찮다는 게 우리나라 판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이사회 이사가, 그러니까 회사의 이사회 이사가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을 해주기만 하면 앞에 이야기한 이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그런 거를 감사나 뭐 이사회에서 그걸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붙였다 뗐다 할 때도 이사 의결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막아줄 수 있고 물적 분할 상장하는 것도 이사 의결이 아마 대부분 필요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사회가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입힐 것 같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못하게 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사익 편취에 대주주의 사익 편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상법 382조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마술사야님께서 지주사 인적 분할한 것도 자사주 마법 같은 걸로 대주주 유리하고 소액주주 불리한 건데, 그래서 물적 분할 상장 보고 나니까 지주사는 그나마 나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 자사주의 마법 같은 거 부리는 것도 그걸 못하게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포괄적인 문제 때문에 연이은 대형 IPO 같은 거 하면서 코스피 시장에 유상증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